그 여자랑 같이 살 거야. 이혼해줘. 그날 남편이 던진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그를 살리기 위해 피눈물 나게 간호했는데 완쾌되자마자 저를 버리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며 살려낸 사람이 이제는 당신 덕분에 살았지만 당신과는 살기 싫다고 말하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문영숙입니다. 올해 50대에 접어든 평범한 주부예요. 27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을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오늘은 제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김정호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남편이 지방 출장 중이라 했는데 그 전화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생명은 건졌지만 반신마비가 왔다고 했어요. 중환자실에서 남편을 보니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의 몸 한쪽은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의사는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90%까지 회복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때 남편은 그저 숨만 겨우 쉬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낯선 여자가 황급히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남편과 함께 온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이상한 느낌에 남편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발견한 것은 분명 출장용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여행용품과 선물 포장지, 그리고 비밀번호도 없는 휴대전화. 떨리는 손으로 확인해 보니 남편과 한 여성 사이의 사랑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오늘 밤 정말 행복했어. 다음에는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갈게. 이런 문자들이 수십 개 오고 갔더군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에 남편을 데려온 사람이 바로 그 여자였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숨이 턱 막히고 온몸이 떨렸어요. 27년 동안 믿었던 사람이 제가 모르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김정호 씨의 아내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다 끊어버렸어요. 이후에도 몇 번 전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에게 소리치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릎 꿇고 제발 내 남편을 돌려달라고 애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저는 무너진 마음을 부여잡고 간병을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코로나로 가족 면회마저 제한되어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마스크와 방호복을 입고 하루 종일 병실에 있었어요. 밤에는 딱딱한 병실 의자에서 졸다가도 남편이 조금만 신음소리를 내면 벌떡 일어나 살폈죠. 화장실 가는 것부터 목욕시키기, 식사 먹여주기까지. 처음에는 기저귀도 갈아줘야 했고 욕창 방지를 위해 2시간마다 몸을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간호사가 환자분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가족들이 교대로 오셔서 도우셔야 해요라고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저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저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께도 아이들에게도요. 아빠가 좀 아프신 거니까 걱정 말라고만 했죠. 큰아들은 대학원생이고 둘째는 군대에 있었으며 딸은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부끄러웠어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것이 저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간호사들은 제가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간호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부러운 남편이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여행 중에 쓰러졌다는 사실을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빨리 털어냈어요. 지금은 그를 살리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보, 조금만 더 힘내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매일같이 이렇게 속삭이며 버텼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남편이 조금씩 나아졌어요. 손가락이 움직이고 팔을 들 수 있고 결국 걸음마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죠. 퇴원 후에도 재활병원을 오가며 그의 손발을 마사지하고 집에서도 운동을 도왔습니다. 남편이 화장실 가는 것부터 옷 입는 것까지 모든 일상을 다시 배워야 했어요. 저는 그의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었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 남편은 의사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어요. 6달이 지나자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졌고 10달이 되었을 때는 회사에 복직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의사는 기적 같은 회복이라며 제 간호 덕분이라고 했어요. 정말 기적처럼 남편은 거의 완치 수준으로 돌아왔고 회사에도 복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갈 거라 생각했어요. 그 사건은 잊고 다시 시작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복직한 지 1달 만에 그날 저녁 남편이 정장 차림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죠. 그때 남편이 던진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고마워. 내가 간호해줘서 내가 살았어. 하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내게 없어. 당신 이미 알고 있지? 그 여자를 만난 지 좀 됐어. 이제 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이혼하자. 저희 결혼 생활은 소개팅으로 시작됐어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업한 23 청춘. 남편은 1살 더 많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처음 본 날 서로에게 묘한 끌림을 느꼈어요. 첫 만남에서 그는 말이 적었지만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제가 말주변은 없지만 성실하게 살 자신은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움직였지요. 단 3개월의 연애 끝에 우리는 서둘러 결혼했습니다. 부모님들은 너무 성급하다고 했지만 저는 그의 진중함과 성실함을 믿었어요. 결혼 초반은 행복했습니다. 작은 월세 아파트에서 시작한 신혼생활, 퇴근 후 함께 장을 보고 요리하던 시간들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그는 월급 봉투를 그대로 건네며 당신이 잘 관리해줘라고 말했고, 저는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알뜰살뜰 살림을 꾸렸지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안았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살게. 그 약속은 한동안 지켜졌습니다. 남편은 영업직으로 승진하면서 점점 바빠졌어요. 야근이 잦아지고 주말에도 고객 접대가 많아졌죠. 집에 늦게 들어올 때면 술 냄새가 진동하기도 했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자랑스러웠으니까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라는 말과 함께 따뜻한 물로 발을 씻겨주고 피로해 보이는 어깨를 마사지해주곤 했지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셋째 아이가 태어나며 저희 가정은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저는 전업주부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학교 숙제를 돕고 학부모의 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시어머니가 편찮으실 때는 3년간 병간호를 했고 시아버지 장례도 제가 도맡아 치렀습니다. 그때도 남편은 회사 일을 핑계로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지만 저는 이해했어요. 누군가는 가족을 부양해야 했으니까요. 그런 생활이 2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어느새 아이들은 다 컸고 저도 50대에 접어들었어요. 큰아들은 대학원에 진학했고 둘째는 군 복무 중이었으며 막내딸은 대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집안일이 줄어들면서 저는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를 배우고 책 읽는 모임에도 가입했습니다. 드디어 아내와 엄마가 아닌 나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도 출장이 잦아졌고 집에 있을 때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메시지가 오면 조용히 자리를 피해 통화하곤 했죠.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7년 함께한 남편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을까요?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날, 저는 집에서 딸아이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이 왔죠.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렇게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렇게 그를 간호했고, 그를 위해 외도 또한 눈 감으려 했는데, 결국 내게 하는 소리가 헤어지자는 소리라니,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눈물만 흘렸어요. 간병으로 지친 몸으로 남편의 배신을 견뎌내야 했던 그 순간, 제 가슴은 이미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쉽게 이혼은 안 돼요. 제가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남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마 순순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회생시킨 건 그 여자랑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내 마음은 정했어.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사랑이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27년 결혼 생활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장 집을 나가요. 지금 당장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짐을 챙겨둔 모양이었어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적어도 그건 알 권리가 있어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회사 후배야. 5년 전부터 알고 지냈어. 5년이라니.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동안 저는 무엇을 믿고 살아온 걸까요? 그 여자도 결혼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한 지 2년 됐어. 아이는 없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새벽까지 울었어요. 27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만남, 결혼식, 아이들의 탄생, 그리고 남편의 뇌졸중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이렇게 끝나버리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큰아들이 전화로 아버지의 가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곧장 집으로 달려왔어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뇌졸중, 그리고 이혼 요구까지. 아들은 얼굴이 벌개져서 말했어요. 그동안 엄마가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니. 아빠를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둘째와 딸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둘째는 휴가를 내고 집에 왔고, 딸은 학교를 잠시 쉬겠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모두 제 편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런 좋은 아이들을 둔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합의 이혼을 원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제안합니다.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27년 세월을 3천만 원으로 정산한다니.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해요.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아들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제 권리를 찾을 때였어요.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제가 헌신적으로 간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의 배신을 용인한다는 뜻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날카로운 눈빛의 여성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상담 예약하신 문영숙 님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았어요. 남편의 외도, 뇌졸중, 간병, 그리고 배신까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영숙님, 충분한 증거가 있나요? 남편분의 외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드렸어요. 남편이 쓰러졌을 때 발견한 문자들과 사진들을 모두 캡처해 두었습니다. 변호사의 눈이 빛났어요. 이것은 상당히 좋은 증거네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소송이요? 합의 이혼은 안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합의 이혼도 가능하지만 그건 상대방이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3천만 원은 너무 적어요. 27년 결혼 생활, 뇌졸중, 간병, 그리고 명백한 외도. 이런 상황에서는 재판 이혼이 더 유리할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의 법적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증거를 모으고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심지어 그 여자에 대한 정보도 알아봤습니다. 남편의 회사 후배라던 그녀는 30대 중반의 영업부 직원이었어요. 이혼한 지 2년 되었다는 남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SNS를 보니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전부터요. 소송 준비 중 남편은 몇 번 더 연락해왔습니다. 빨리 이혼하자. 위자료 5천만 원으로 올려줄게. 금액이 올라갔지만 여전히 납득할 수 없었어요. 변호사는 그의 회사 지분과 퇴직금, 그동안 모아둔 재산을 고려하면 훨씬 더 받을 수 있어요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회사 동료가 알려주길 스트레스로 혈압이 오르고 두통이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걱정할 때였으니까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지 3개월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남편을 다시 만났어요. 그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지고 얼굴은 헬쑥해 보였어요. 그 옆에는 변호사만 있었고 그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저희 변호사는 남편의 불륜 증거를 제시했고 제가 뇌졸중 후 헌신적으로 간호한 사실도 강조했어요. 원고는 27년간 결혼 생활을 성실히 수행했으며 피고의 건강이 위급했을 때 온 마음을 다해 간호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불륜 상대와 살겠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신 행위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불륜 사실은 인정하나 퇴직금과 회사 지분까지 분할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저희에게 유리한 입장을 보였어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모든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간호 덕분에 직장에 복귀할 수 있었다면 그 공로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 복도에서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게 다가왔어요. 미안해. 단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27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 시간이었으니까요. 법적 공방은 6개월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어요. 큰아들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주말마다 집에 왔고, 딸은 학교로 돌아갔지만 자주 연락했습니다. 둘째는 저녁 후 취업 준비 중이었어요. 아이들은 모두 제 편이었고,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남편의 재산을 철저히 조사했어요. 놀랍게도 남편은 제가 모르는 별도의 계좌를 여러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업직으로 받은 인센티브를 따로 모아둔 것이었어요. 그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또한 회사 지분도 있었고 곧 받게 될 퇴직금도 큰 금액이었어요. 변호사는 이 모든 것이 부부 공동 재산임을 주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사실도 밝혀졌어요. 남편은 그 여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간병하는 동안에도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를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간호하고 있었는데 그는 그 여자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다니. 변호사는 추가 대응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 여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더 이상의 법적 다툼은 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변호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 찾기입니다. 그렇게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한 소송도 시작되었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변호사를 통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주고받은 메시지들, 호텔 영수증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불륜 관계를 증명했어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집 앞으로 낯선 꽃다발이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카드에는 미안합니다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보낸 것일까요? 아니면 그 여자일까요? 저는 그 꽃다발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꽃 한 송이로 모든 것이 용서될 수는 없었으니까요. 마침내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남편의 불륜을 인정하고 부부 공동 재산의 60%를 제가 받도록 했어요. 또한 위자료 5천만 원도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숨겨둔 별도 계좌의 자금에 대해서도 분할 명령이 내려졌어요. 상간자인 그 여자에게도 3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 선고가 끝나고 법원 복도에서 남편과 마주쳤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패배감, 후회, 그리고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눈빛.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었으니까요. 변호사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새 출발을 하실 수 있겠네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새 출발. 50대 중반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같은 길인데도 마치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야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27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저 나로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이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비록 27년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새로운 인생은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 맞이하는 봄,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직업을 가지기로 한 거죠. 27년간 전업주부로 살아온 저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 한 번도 그 분야에서 일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엄마, 좋아하는 걸 해보세요. 딸의 조언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항상 책 읽는 것을 좋아했어요. 대학 시절에는 문학 동아리 활동도 했고 결혼 후에도 틈틈이 독서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일하는 것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지역 도서관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였어요. 반납된 책을 정리하고 회원 등록을 도와주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책들로 둘러싸인 환경, 조용히 독서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 모든 것이 새롭고 즐거웠어요. 일을 시작하면서 제 생활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고 퇴근 후에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 처음으로 나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기분이었어요. 도서관에서 일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관장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영숙 씨가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을 맡아보면 어떨까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독후 활동을 지도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오전에 진행되었어요. 처음에는 몇몇 명 안 되던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명, 15명. 한 달 만에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제가 읽어주는 동화에 푹 빠져들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마치 전직 교사처럼 아이들의 손을 잡고, 때로는 무릎에 앉히며 책 속 세상으로 함께 떠났어요. 문 선생님, 다음 주에는 어떤 책 읽어줄 거예요? 아이들이 물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그 이름에 자부심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업주부로 지내며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불리던 제가 이제는 문 선생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거죠. 도서관 일을 통해 새로운 인연들도 생겨났어요. 같은 팀에서 일하는 40대 초반의 이 선생님은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분이었습니다. 저보다 10년 정도 젊었지만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금방 친해졌어요. 점심시간에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영숙 씨, 용기 내서 정말 대단해요. 많은 여성들이 이혼 후에 무너져 버리거든요. 이 선생님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아이들 생각하면서 버텼죠. 그리고 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새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일과 함께 저는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도서관 근처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어요. 젊었을 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결혼 후에는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 붓을 들고 물감을 칠하는 기분이 어떤지 궁금했어요. 첫 수업은 어색했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젊은 수강생들 사이에서 어르신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친절했고 다른 수강생들도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서툴지만 조금씩 그림을 그리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캔버스 위에 색을 입히는 동안
모든 걱정과 상처가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어머, 문씨 그림 정말 감성적이네요. 옆자리 수강생의 말에 쑥스러워졌어요. 제가 그린 건 단순한 풍경화였지만 그 안에 제 감정이 담겨 있나 봅니다. 붉은 노을, 외로운 나무 한 그루, 그리고 먼 지평선. 아마도 제 내면의 풍경이었을 거예요. 수채화 교실에서 만난 몇몇 분들과는 수업 후에 커피도 마시며 친해졌습니다. 특히 박 선생님이라는 50대 후반의 남성분은 은퇴 후 취미로 그림을 시작하셨다고 했어요. 그분은 저처럼 인생의 전환점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한 케이스였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박 선생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가끔은 50대에 새 삶을 시작하는 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을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도서관 일과 취미 생활로 바빠지면서 저는 점점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고 있었어요. 물론 가끔은 남편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27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했으니까요. 특히 주말 아침 혼자 커피를 마실 때면 문득 그가 신문을 읽던 모습이 떠오르곤 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도서관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어요. 어린이 도서관 파트의 책임자로 일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더 큰 책임감을 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모두 등을 떠밀었습니다. 엄마, 할 수 있어요. 용기 내세요. 결국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새로운 직책을 맡으며 저는 더 바빠졌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새로운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일,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남편을 마주친 것입니다. 1년 반 만의 재회였어요. 그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그리고 혼자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건넸어요.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세요? 남편은 당황한 듯 했어요. 아마 제 밝은 표정이 의외였나 봅니다. 당신은 참 좋아 보이네. 네,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제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나는 그 여자랑 헤어졌어. 그 말에 제 심장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어요. 그랬군요. 건강은 어떠세요? 아직 후유증이 있나요? 남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끔 두통이 심해.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어요.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오면서 이상하게도 가슴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가 불쌍하다거나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는 확실한 마무리 같은 느낌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했더니 다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다시 만날 생각은 없지요? 큰아들이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엄마는 지금의 삶이 너무 행복해.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았어요.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사진.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헛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새로운 앨범을 채울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혼 후 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외적으로는 직업을 갖고 취미 생활을 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죠. 내적으로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신감을 되찾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삶의 방식에 익숙해졌어요. 가끔은 실수도 하지만 그것조차 제 선택이라 후회하지 않습니다. 도서관 일은 점점 더 재미있어졌어요.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은 지역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고, 교육청에서도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역 신문에 제 인터뷰가 실리기도 했어요. 50대의 새로운 직업을 찾은 문영숙 씨의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은 비슷한 상황의 여성들이 저에게 연락해 오기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나요? 많은 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를 믿는 것이 중요해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된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불쌍한 이혼녀로 봤던 사람들이 이제는 멋진 커리어우먼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특히 오랜 친구들은 제 변화를 놀라워했어요. 영수가, 너 정말 달라졌다. 훨씬 생기 있어 보여. 변호사는 그 변화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숙님, 처음 만났을 때는 초라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신감이 넘치세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웃을 수 있었어요. 그건 외적인 변화라기보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이었을 거예요.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 같은 때면 허전함이 밀려왔어요. 설날, 추석. 그동안 당연히 함께했던 사람이 없는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더 자주 집에 찾아왔고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나면서 그 공허함은 점점 채워졌어요. 도서관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말마다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말벗이 되어드리는 봉사활동을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지만 곧 그것이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 자신도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영숙 씨가 오는 날만 기다려요. 80이 넘은 김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분들은 저에게 또 다른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집에 왔어요.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예상치 못한 소식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저희 막내딸이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니.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네요. 누구야? 엄마한테 소개도 안 했는데. 제가 물었더니 딸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회사 선배예요. 다음 주에 만나 뵐게요. 그리고 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결혼식에 오시게 해도 될까요? 그 질문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내 인생의 중요한 날인데 아버지도 함께하는 게 좋겠지. 딸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과 다시 마주하게 된다는 것, 그것도 딸의 결혼식장에서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그저 딸의 아버지일 뿐, 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딸의 약혼자를 만나는 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정성껏 화장을 하고 새로 산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자신감 넘치고 행복해 보였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딸의 약혼자는 성실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어요. 그는 저를 보고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젊고 아름다우세요. 민지가 어머님을 닮았네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처음 듣는 장모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동시에 기분 좋은 떨림도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약혼자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장인어른께서도 결혼식에 오실 거라고 들었습니다. 불편하지는 않으실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딸의 행복한 날인데 모두가 축하해주는 게 좋겠죠. 그렇게 딸의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예식장을 알아보고 청첩장을 준비하는 과정. 모든 순간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느새 이렇게 아름다운 숙녀가 되었다니. 결혼식 한 달 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딸 결혼식.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색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신부 아버지로서 당연히 참석하시면 되죠. 걱정 마세요. 불편한 상황은 만들지 않을 테니까요. 결혼식 당일 저는 일찍 일어나 딸의 메이크업과 드레스 준비를 도왔어요. 딸은 불안한 듯 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어색하진 않을까요?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 오늘은 내 날이야. 우리 모두 내 행복만 생각할 거야.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서로 눈인사만 나누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어색함은 있었지만 적대감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저 딸의 부모라는 새로운 관계가 된 것 같았어요. 신랑이 입장하고 이어서 아버지의 팔에 의지한 딸이 입장했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결실인 딸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순간만큼은 과거의 아픔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중에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영수가, 아니, 문영숙 씨. 어색하게 말을 시작하는 그의 모습이 어쩐지 낯설었어요. 우리 민지가 정말 예쁘게 자랐어. 당신 덕분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 훌륭해요. 우리 함께 키운 거잖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의 미움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이라는 감정만 남았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용서란 미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에 마음을 쓰지 않는 것임을. 딸의 결혼식을 끝으로 저는 또 다른 인생의 장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빈 둥지 시기가 온 거죠. 모든 아이들이 독립하고 집에는 저 혼자만 남았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외로웠거든요. 하지만 점차 그 시간을 즐기게 되었어요. 혼자만의 공간, 혼자만의 시간. 그것은 제가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였습니다. 이제 저는 55세,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독립하고 처음으로 진정한 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너무 조용한 집, 텅 빈 식탁. 때로는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저는 그 자유로움을 만끽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법을 배웠어요. 요리는 한 사람 분량으로 하고 집 안 구석구석을 제 취향대로 꾸몄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했던 남편의 물건들은 모두 정리했어요. 사진첩만 남겨두었죠. 그것은 우리의 추억이 아니라 아이들의 역사였으니까요. 도서관에서의 경력도 점점 쌓여갔습니다. 이제는 어린이 도서관 팀장으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성장했어요. 문 팀장님, 교육청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어느 날 관장님이 전해주셨어요.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가 무슨 강연을. 하지만 주변의 격려로 용기를 냈습니다. 강연 준비를 위해 밤을 새기도 했어요. 제 경험과 지식을 정리하고 효과적인 발표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드디어 강연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섰어요. 100명이 넘는 교사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영숙입니다. 50대의 새로운 직업을 시작한 늦깎이 도서관 사서입니다. 제 첫마디에 청중들이 미소를 지었어요.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이어서 제가 진행해온 독서 프로그램과 아이들의 변화, 부모님들의 반응 등을 솔직하게 나눴어요. 강연은 예상보다 훨씬 잘 진행되었습니다. 질문도 많았고 끝나고 나서 여러 교사들이 명함을 건네주며 연락을 요청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했다니.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어요. 그 강연을 계기로 저는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역교육청의 독서교육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몇몇 학교에서는 특별 강의도 요청해 왔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이 저를 더욱 성장시켰어요. 개인적인 생활도 풍요로워졌습니다. 수채화 교실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작은 전시회를 열었어요. 제 그림 10점이 전시되었는데 놀랍게도 2점이 판매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금액이었지만 제 작품을 누군가가 가치 있게 여겼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봉사활동도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독거노인 가정 방문뿐만 아니라 지역 아동센터에서 책 읽어주기 봉사도 시작했어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책을 통해 꿈과 희망을 전하는 일은 정말 보람찼습니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볼 때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중요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엄마,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할머니가 된다는 소식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앞으로 또 다른 역할, 할머니로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주를 품에 안을 생각을 하니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큰아들 부부는 저에게 자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임신 중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곤 했어요. 어머니, 제가 입덧이 너무 심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제 경험을 나누며 조언해 주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저는 큰아들 집 근처로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며느리를 돕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너무 간섭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내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것이 현명한 시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손주가 태어난 날 저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드디어 아침이 되어 작은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어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이
다시 한번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주름진 작은 얼굴, 꼬물거리는 손가락. 그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엄마, 이름은 하준으로 지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하준이. 제 첫 손주의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을 불러보니 더없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이제 저는 영숙 할머니가 되었어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이 또 하나 생긴 셈이죠. 손주 하준이는 저에게 또 다른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말마다 아들 집에 가서 아기를 돌봐주었어요. 아기 목욕시키기, 젖병 데우기, 기저귀 갈아주기. 모든 것이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게 했지만 이번에는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책임감보다는 순수한 사랑으로 대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준이가 6개월이 되었을 때 제 생일이었어요. 아이들이 모두 모여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소원을 빌 때 저는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둘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사실 아빠가 많이 아프시대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병이야? 제가 물었죠. 뇌출혈 재발이래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시고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대요. 둘째의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3년이 넘었지만 그 소식은 저를 당황스럽게 했어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화가 나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어요. 그 여자는? 제가 물었습니다. 둘째는 고개를 저었어요. 2년 전에 헤어졌대요. 아빠 혼자 계시는데 지금은 의식이 없으시고 병원비도 문제고.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27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배신했다고 해서 그 모든 시간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이고 하준이의 할아버지였어요. 결국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병원을 찾아가기로 한 거죠. 큰아들은 반대했습니다. 엄마, 왜 가려고 해요? 아빠가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복수나 용서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결국 아들은 저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3년 전보다 훨씬 더 야위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온몸에 의료 장비가 연결되어 있었고 산소호흡기의 소리만 병실에 울렸어요. 마치 3년 전 제가 간호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담당 의사를 만나 상태를 물었어요. 뇌출혈 재발로 수술을 했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낮고 설사 돌아온다 해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거예요. 의사의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병실에 들어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힘없는 손이었어요.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미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저 인생이 이렇게 무상하다는 사실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한때는 젊고 건강했던 사람이 이제는 생명의 끈을 간신히 붙잡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여보, 오랜만에 부르는 호칭이 어색했습니다. 많이 아프지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아이들이 잘 돌볼 거예요. 물론 그는 듣지 못했겠지만 저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 손주 하준이가 태어난 이야기, 딸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는 이야기. 마치 오랜 친구에게 근황을 전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의사와 간단히 상담했어요. 남편의 치료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담하고 있었지만
장기 입원이 예상되어 부담이 컸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일부 부담할게요. 아이들에게 알리지 말고요. 의사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전 남편분인데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27년을 함께 살았고 새 아이의 아버지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의식은 없었지만 생체 신호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거나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어요. 가끔은 둘째나 딸과 함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병간호를 다시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3년 전에는 분노와 배신감을 억누르며 간호했지만 이제는 평온한 마음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미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에 영향받지 않게 되는 것. 그런 경지에 도달한 것 같았습니다. 2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의사는 언제든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새 아이들은 밤새 병실을 지켰어요.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남편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친지들과 회사 동료들이 찾아와 조문했어요. 저는 상주로서 예를 갖췄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한 전 아내가 상주 역할을 하는 것에 놀라워했지만 저에게는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27년의 인연이 그렇게 쉽게 지워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화장을 마치고 남편의 유골함을 받았을 때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디에 모실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버지 고향 선산에 모시자. 거기가 좋을 것 같구나. 그렇게 우리는 남편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푸른 산 중턱에 남편의 유골함을 묻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남편의 죽음은 저에게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감정들, 숨겨둔 아픔들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혼녀가 아니라 홀로 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 거죠. 남편의 사망보험금 일부가 저에게도 상속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상의 끝에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도서관 일을 그만둔 것은 아니었어요. 주 3일은 도서관에서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카페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북카페 하준이라는 이름의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손주 이름을 따서 지었죠. 책과 커피가 있는 공간, 저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카페는 금세 동네에서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어요. 특히 퇴직 후 여가를 즐기는 5060대 여성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들 중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인생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저는 인생 2막 북클럽을 시작했습니다. 50대 이상의 여성들이 모여 책을 읽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었어요.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점점 회원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책뿐만 아니라 서로의 인생 경험, 상처, 회복,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모임에서 저는 제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나눴습니다. 남편의 배신, 간병, 이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과정까지. 처음에는 떨리고 부끄러웠지만 말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처를 가진 다른 여성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된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문영숙 씨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20년간의 폭력적인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했답니다. 한 회원의 고백에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잘하셨어요. 앞으로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니까요. 북클럽이 1주년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작은 문집을 만들었습니다. 50대 여성들의 인생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자였어요. 각자의 경험을 짧은 에세이로 담았습니다. 몇몇 회원들은 처음으로 글을 써본다며 어려워했지만 모두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냈어요. 100불을 인쇄해 지역 도서관과 여성센터에 기증했습니다. 그 문집이 지역 신문에 소개되면서 의외의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고 저는 북클럽의 대표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0대 이후의 삶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 인터뷰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어느덧 북카페 하주는 지역사회의 작은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어요. 주말에는 아이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을, 평일 낮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저녁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북클럽을 진행했습니다. 제 삶이 이렇게 풍요로워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준이가 두 돌이 되던 날, 가족들이 모두 카페에 모였습니다. 작은 생일 파티를 열었어요. 하준이는 이제 걸음마를 배우고 한두 마디 말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라고 부르는 그 작은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 같았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딸이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정말 행복해.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지금의 제 삶은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오롯이 문영숙으로서 사는 삶이었으니까요. 오늘은 제 58번째 생일입니다. 아침부터 카페는 축하객들로 북적였어요. 북클럽 회원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해 놀라게 했죠. 케이크와 꽃다발, 그리고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작은 선물들. 그 모든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영숙 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해요. 북클럽의 막내인 오 선생님이 건배를 제안했어요. 우리는 커피잔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이런 행복한 순간을 상상할 수 없었는데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구나 싶었어요. 생일 파티가 끝나고 카페를 정리하는데 조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누구? 조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회사 대표님이세요. 올해 64시시고 5년 전에 부인을 여의셨대요. 이모 카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보이셨어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50대 후반의 소개팅이라니.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웃음이 나왔어요. 좋아, 한번 만나볼게. 전화를 끊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에 잔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더 밝아진 것 같았어요.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으며 얻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말에 조카가 소개해준 그분을 만났어요. 정장 차림에 품이 있는 신사였습니다. 눈빛이 따뜻하고 말투가 차분했어요. 처음 만남이라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편안해졌습니다. 그분도 인생의 굴곡을 겪었더군요. 사업 실패도 경험했고 아내의 투병도 곁에서 지켜봤다고 했어요. 인생이라는 건 참 예측할 수 없는 여행 같아요. 그분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오랜 시간 이야기했어요. 나이 들어 새로운 만남을 갖는다는 것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감정과는 다른 더 깊고 차분한 감정이었어요. 그 만남 이후로 우리는 가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가고 때로는 그저 공원을 산책하기도 해요. 서두르지 않고 부담 없이 서로를 알아가는 중입니다.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다들 응원해 주었어요. 엄마, 행복하면 돼요. 새로운 인연도 소중하니까요. 이제 저는 삶을 더 풍요롭게 즐기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알지 못했던 여유와 지혜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때로는 지난 날을 회상하며 쓸쓸해질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큽니다. 모든 경험이 저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카페 일과 도서관 일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 바쁨이 행복합니다. 내년에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에세이집을 출판할 계획도 있어요. 50대에 다시 시작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손주 하준이는 이제 3살이 되었어요. 말을 잘하고 호기심도 많아졌습니다. 주말마다 카페에 와서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조르곤 해요. 그럴 때면 모든 일을 미루고 하준이 옆에 앉아 책을 읽어줍니다. 그 시간이 제겐 가장 소중한 순간이에요. 둘째는 결혼을 앞두고 있고 딸은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가족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어요. 제 역할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과거의 저라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부담을 느꼈겠지만 지금은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끔 꿈에서 남편을 만납니다. 젊고 건강했던 시절의 모습으로요. 그 꿈에서 우리는 대화를 나누곤 해요. 원망도 미움도 없이 그저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동반자로서의 대화입니다. 깨고 나면 묘한 평온함이 남아있어요. 아마도 이것이 진정한 화해의 감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인생은 참 신비로운 여정이구나. 한때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고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문영숙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가장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납니다. 마치 저의 미래처럼요. 50대에 찾은 새로운 삶, 새로운 나. 이것이 바로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다면 혹시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지요? 아니면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 예상치 못한 이별, 갑작스러운 상실. 하지만 그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겨내느냐는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 당장은 캄캄한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아도 반드시 빛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